닥쳐. 장인 재산은 내가 20년 동안 모셨어. 그러니까 재산도 내가 쓰는 게 당연하지. 62세 이수진 씨는 추석날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 앞에서 남편에게 밀려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장인의 산소를 찾은 남편. 그의 진짜 목적은 수진 씨의 퇴직금과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수진 씨에게 유산으로 남긴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다친 김에 통장이랑 도장부터 찾아. 지금 받아내야 해. 산소 아래 쓰러진 수진 씨를 내버려 두고 재산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과 딸. 30년 대기업 임원이 가족에게 당한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통쾌한 반격.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34평 아파트. 이수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른 아침 한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 수진은 30년을 다닌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직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62세. 법정 정년인 65세보다 3년 일찍 회사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괜찮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게 32살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니 과장이 됐고 다시 10년을 버티니 부장이 됐습니다. 50대 초반에 임원이 됐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여성으로서 임원까지 오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웃어야 했고 남자 동료들의 농담도 받아줘야 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퇴직금은 15억, 세후로는 1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매달 나오는 연금까지 합치면 노후는 충분히 보장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지는 커피 머신으로 가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평일 오전 9시. 이 시간에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다는 게 아직도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유럽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미뤄뒀던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시작하고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거실 소파에서 남편 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5분. 태수는 매일 이 시간쯤 일어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자고 아침 9시가 넘어서 일어나는 생활. 그게 2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홈쇼핑 채널이 나왔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실 거예요? 아니, 됐어. 일어나서 물이나 한 잔 마셔야지. 태수는 스트레칭을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째 안 깎은 수염. 수지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통장 정리 다 했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퇴직한 후 일주일 내내 태수는 같은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네, 다 정리했어요. 퇴직금 15억 맞지? 세후로 11억 2천이에요.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11억 2천. 와, 엄청난데. 30년 다닌 보람이 있네. 태수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러움인지 시샘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계획이야? 나한테는 말도 없이?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뭐? 벌써 한 달 됐는데 계획도 없어? 태수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혼자 계획 세우려고. 제 퇴직금인데요. 뭐? 수진의 차가운 대답에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부가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결혼하면 다 공동 재산이지. 그건 상식이잖아. 그리고 뭐? 당신 퇴직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이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마다 태수는 이렇게 목소리부터 높였습니다. 그러면 수지는 항상 물러섰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집 가장이라는 거야.
가장이 허락해야 돈을 쓰는 거지. 가장은 무슨. 수진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벌어온 돈으로 살았잖아요. 당신은 다 날려먹기만 했고.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정태수는 20년 전 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대학 동기였던 친구와 함께 무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자파를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업체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중국까지 직접 가서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2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는 잠적했습니다. 태수 혼자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의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전액 빚을 갚는 데 넣었습니다. 딸 민지의 학원비도 줄였고 가족여행도 취소했습니다.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만에 겨우 빚을 다 갚았습니다. 태수는 그 후로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인이 사업을 한다며 투자하라고 하면 수진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거절했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1년만 투자하면 10배는 벌 수 있어. 그럼 당신이 벌어서 투자하세요. 내가 싫어서 안 벌어? 나이가 있어서 취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하셨어야죠. 아르바이트?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 체면 상하게. 이런 대화가 2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결국 태수는 돈을 벌지 않았고 수진의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당신 정말. 태수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엄마, 나야. 문 열어줘. 딸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민지가 자신의 아들 우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진아. 학교는? 오늘 학교 안 가? 오늘 개교 기념일이라 학교 안 가요. 우진이는 9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똘똘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어른보다 더 잘 다뤘고 최근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진아, 혼자 좀 놀고 있어. 엄마는 할머니랑 얘기 좀 해야 하니까. 네, 할머니, 저 TV 봐도 돼요? 물론이지. 리모컨 여기 있어. 우진이는 거실로 뛰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음성 녹음도 되는 최신형 스마트워치였습니다. 민지는 35살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좋은 회사의 정규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간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습니다. 주당 9시간만 강의할 수 있었고 방학 때는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쉬는 동안은 당연히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30살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 강준혁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인 강준혁의 연봉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민지의 시간 강사 수입과 합쳐도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우진이를 낳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민지는 육아와 강의를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인 수진이 틈틈이 도와줬지만 수진도 회사를 다니는 몸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준혁은 민지에게 전업주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업주부를 하기에 그의 벌이로는 생활비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문제로 자주 싸웠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혼 후 민지는 우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34평 아파트에 4식구가 사는 것은 넓지는 않았지만 수지는 딸과 손자를 위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올해는 그냥 조용히 지낼까봐. 엄마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잖니?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그런지 힘들기도 하고. 에이, 그래도 명절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순 없잖아요.
민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수지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엄마, 응? 올해는 외할아버지 산소 안 가세요? 수지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산소?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성묘 저도 한 번은 가봐야죠. 아빠가 같이 성묘 가자고 하시던데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성묘를 가자고 했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2년 앞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 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원묘지에 나란히 안장돼 계셨습니다. 수진은 매년 명절과 기일 때마다 혼자 산소를 찾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과일과 꽃을 준비하고 혼자 차를 몰고 광주까지 갔습니다. 혼자 절을 올리고 혼자 주변 풀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단 한 번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성묘는 당신이 알아서 가. 나는 바빠. 장인어른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 딸이 오는 게 제일 좋으시겠지. 나까지 갈 필요 없잖아.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핑계는 항상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명절 때마다 시댁 제사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챙기는데 남편은 자신의 친정 부모님 산소에는 단 한 번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혼자 가야 한다는 것보다 자신의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어차피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지가 뭐라고 했나요? 태수가 산소에 같이 가자고 했다고요? 그래도 올해는 한번 가봐야죠. 엄마 퇴직도 했고 외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 되지 않아요? 민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거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올해는 가야지. 장인어른한테 인사드려야지. 수진과 민지는 동시에 거실을 봤습니다. 태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만은 진지했습니다. 제사는 내가 모셨잖아, 항상. 수진은 황당했습니다. 제사상은 자신이 혼자 차렸습니다. 음식도 혼자 준비하고 상도 혼자 차렸습니다. 태수는 제사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절만 2번 하고는 밥만 먹었습니다. 그게 제사를 모시는 건가요? 성묘를 간 적도 없는 양반이 제사를 모시기는 무슨. 수진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에이, 다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럼 추석 당일에 다녀오는 걸로 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교환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성묘를 가자고 하는 걸까요? 외할아버지께 인사도 드리고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이야기라는 단어. 수지는 괜히 가슴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자는 걸까요? 태수와 민지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부엌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장인 산소에 가자고 하는 남편,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딸. 평소와 다른 이 분위기가 수진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방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아버지. 아버지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업도 재미있게 하셨고 학생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스승의 날이면 집 앞에 카네이션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봉사를 하셨고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돈을 모으셨습니다. 교사 월급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껴 쓰시고 조금씩 저축하셨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아버지는 그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사셨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이 들어왔고 2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줬습니다. 월세가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진아, 이건 네 거야. 아버지는 건물 등기를 수진의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아빠, 왜요? 아빠 명의로 하세요. 아니야, 난 이제 늙었어. 너를 위한 거야. 내 노후를 위한 거란다. 그래도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마라. 이건 네 거야. 알았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위인 태수를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태수가 사업을 망치고 빚을 지었을 때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 조심해라.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아버지의 경고였습니다. 수지는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건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월세 300만 원은 수진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회사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이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그 돈으로 딸 민지의 대학원 등록금도 도와줬고 손자 우진이의 학원비도 됐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에는 아버지 산소에 가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수진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수진은 밤늦게까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여러 개의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명태전, 동그랑땡, 꼬치전을 차례로 부쳤습니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도 정성껏 무쳤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지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올해는 간단하게 해도 되잖아요. 산소에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돼요. 아니야. 아버지 산소에 가는데 제대로 준비해야지. 수지는 정성껏 음식을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물들, 과일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도라지나물을 좋아하셨습니다. 쓴맛이 있지만 건강에 좋다며 즐겨 드셨습니다. 아버지가 도라지나물 참 좋아하셨는데 수지는 도라지를 무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거의 4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주무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응, 알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다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새벽 12시 20분. 과일까지 다 깎고 나니 새벽 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가져갈 바구니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민지야, 너도 들어가서 자. 고생했어. 네, 엄마. 엄마도 빨리 주무세요. 민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마침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내내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남편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장인 산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왜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0분이었습니다. 잠들어야 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가족들이 함께 산소에 간다는데 좋은 일이잖아. 수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이 든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수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겨우 2시간 반을 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뻑뻑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산소에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어젯밤에 준비한 음식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과일, 전, 나물,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까지. 막걸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브랜드였습니다. 특별히 그 브랜드를 찾아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던 막걸리 챙겨갈게요. 오전 6시가 되자 수지는 태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출발해야죠. 응, 벌써? 6시예요. 7시에는 나가야 해요. 준비하세요. 알았어.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오늘따라 꼼꼼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편한 티셔츠에 트레이닝복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깨끗한 와이셔츠에 면바지까지 입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차려입어요? 뵈러 가는데 대충 입을 수 있나? 예의를 갖춰야지. 예의?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이 갑자기 예의를 운운하다니.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민지와 우진이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지도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고 우진이는 깨끗한 셔츠에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오전 6시 50분 가족들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는 수진이 회사 다닐 때 출퇴근용으로 사서 타고 다니던 7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트렁크에 음식 바구니와 돗자리, 간단한 청소 도구를 실었습니다. 산소 주변 잡초를 정리할 가위와 비닐봉지도 챙겼습니다. 오전 7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태수가 운전석에, 수진이 조수석에, 뒷좌석에는 민지와 우진이가 앉았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태수는 드물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는 아파트를 빠져나와 올림픽대로로 진입했습니다. 추석 당일 이른 아침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날 이미 고향으로 내려갔거나 아직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까지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늘은 도로가 비어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DJ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이어서 명절 분위기에 어울리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뒷좌석에서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우진아, 왜? 나 증조 할아버지 처음 뵙는 거죠? 응, 그렇지. 우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진이는 증조 할아버지 못 뵀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수지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보며 과거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친근하셔서 따르는 학생이 정말 많았어. 지금도 가끔 옛날 제자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성묘도 오고 하더라고. 와, 대단하시다. 선생님이셨구나. 응, 착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셨지. 학생들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 학생들은 몰래 도와주시기도 하고. 수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뭐 하셨어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 주말마다 복지관 가셔서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시고.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신 건 아니지만 항상 나누는 삶을 사셨어. 멋있다. 나도 커서 증조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우진이도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될 거야. 차 안에 잠시 훈훈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민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수지는 사이드미러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아껴 쓰면서 조금씩 모은 거지. 어머니도 알뜰하셔서 두 분이 함께 절약하며 사셨어. 그래도 건물을 사실 정도면 꽤 모으신 거잖아요. 몇 억이나 모으셨던 거예요? 수지는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퇴직금하고 평생 모으신 돈 합쳐서 건물 사신 거야. 그 건물이 지금 6억 정도 한다며? 이번에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와, 대단하시네. 교사 월급으로 6억짜리 건물을 사시다니. 태수의 말투에는 감탄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도 사신 거죠? 그 건물로 월세 받으시고. 민지가 다시 거들었습니다. 그땐 얼마 안 했어.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묘하게 침묵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뭔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40분쯤 더 달렸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광주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 경기도 광주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네. 여기 주차장에 대면 되겠다. 여기서 내려서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추석 당일이라 주차장에는 차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성묘를 온 모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음식 바구니와 돗자리,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태수는 막걸리 병을 들었고 민지는 과일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나물과 전이 담긴 바구니를 들었고 우진이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자, 올라가자.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완만한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니 수진의 부모님 산소가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잔디 위에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부친 이종철 지묘,
이수진의 모친 김순이 지묘. 묘비 앞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난번 왔을 때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년 찾아왔지만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수진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회사 그만뒀어요. 제가 벌써 명예퇴직까지 하는 나이가 됐네요. 회사를 30년이나 다녔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버텼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다면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태수와 민지도 옆에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도 왔습니다. 태수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녀 민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민지도 절을 올렸습니다. 우진이는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리며 증조할아버지를 모셔둔 산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워치라 사진 화질이 꽤 좋았습니다. 우진아, 증조할아버지께 인사드려. 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우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진이는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음식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를 묘비 앞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음식들을 차례로 놓았습니다. 가운데에 과일을 놓았습니다. 사과, 배, 감, 대추, 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과일들이었습니다. 그 옆에 전을 놓았습니다. 명태전, 동그랑땡, 꼬치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들이었습니다. 나물도 놓았습니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마지막으로 막걸리 잔을 놓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하얀 막걸리가 잔에 가득 찼습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나서 가족들은 돗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수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담배 피우려거든 좀 멀리 가서 피워요. 뭐 어때? 괜찮잖아. 장인어른도 담배 피우셨었고. 그래도 됐어. 태수는 수진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한 번 더 빨고는 묘비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응? 장인어른 말이야. 태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아서 딸 주신 거 정말 대단하시지. 교사 월급으로 그렇게 모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됐구나. 이게 목적이었구나. 그 건물 지금 시세가 얼마야? 정확하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궁금해서.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한 7억쯤 되려나? 6억 정도요. 감정가가 6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옆에 바짝 다가오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그러면 그 건물이랑 엄마 퇴직금 합치면 17억 정도는 되는 거네요. 와, 엄마 진짜 부자시다. 그게. 수지는 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지의 눈빛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걸 왜 계산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그냥요. 엄마 자산이 참 많으시구나 해서요. 부럽기도 하고. 부럽다니. 태수가 담배를 한 번 더 빨고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장인어른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 그걸 딸한테 주신 이유가 뭐겠어? 이유가 뭐긴요. 당연히 딸인 저를 위해서죠. 제 노후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이건 내 노후를 위한 거니까 소중히 간직하라고. 아니지.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지. 특히 손녀인 민지를 위해서가 아니겠어? 장인어른도 손녀를 얼마나 귀여워하셨어? 민지 대학 갈 때도 도와주셨잖아.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제 노후를 위해서라고 하셨다니까요. 그건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고 진짜 뜻은 가족을 위한 거지. 당신도 알잖아. 장인어른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비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엄마, 나 학원 한번 차려보려고요. 영어 학원인데 진짜 대박날 자신 있어요. 학원? 네. 요즘 영어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큰데요. 초등학생 영어 시장만 해도 몇 조 원이래요. 제가 석사까지 나왔잖아요. 영문학 석사. 강의 경력도 5년이나 있고요. 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그래서? 근데 권리금이랑 인테리어비로 5억 정도가 필요해서요. 5억?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5억이나? 네. 강남 지역이라 권리금이 3억이고요. 인테리어랑 초기 운영자금까지 합치면 5억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 퇴직금이랑 외할아버지 건물로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민지는 이미 다 계산해둔 듯 했습니다. 건물 시세가 6억이면 담보대출 4억은 나오잖아요. 대출 한도가 보통 70%니까 엄마 퇴직금에서 1억만 더하면 딱 5억이에요. 완벽하잖아요. 담보대출?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자고. 민지야, 그건 안 돼. 왜요? 민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나 엄마 딸이잖아요.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돈 때문에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없는 것도 아니고 뻔히 있으면서 강남에 학원 자리 나온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런 기회 놓치면 다시 안 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대출을 받든 투자를 받든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가족인데 쉬운 일이잖아요.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안 돼? 장인어른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면 손녀 사업에 쓰는 게 당연하잖아. 아버지는 제 노후를 위해 주신 거예요. 민지 사업 자금이 아니라고요. 수진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노후? 태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연금도 나오잖아. 매달 300만 원씩 나온다며.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거 다 제 노후 자금이에요. 그걸로 살아야죠. 건물 월세랑 합치면 매달 600만 원인데 그 정도면 두 사람이 사는데 충분하잖아. 노인 2명이 한 달에 600씩이나 쓸 데가 어딨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당신이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은 뭘 하셨고요?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 월급으로 20년을 살았으면서 이제는 제 퇴직금에 아버지 유산까지 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는요? 난 엄마 딸이잖아요. 민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슬픔이라기보다는 연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나는 이혼까지 했고 우진이도 혼자 키워야 하는데 엄마는 딸이 이렇게 힘든데도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도와주는 거랑 퇴직금 5억을 달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5억이 아니라 1억이에요. 나머지는 건물 담보대출로 받는 거잖아요. 담보대출도 결국 빚이야. 그 빚을 누가 갚는데? 너희가 사업 망하면 내가 갚아야 하는 거잖아. 사업 안 망해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사업 계획서도 다 만들어뒀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20장 정도 되는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이것 봐요. 예상 매출, 예상 비용, 손익분기점 다 계산해뒀어요. 1년 안에 손익분기점 넘고 2년 차부터는 연 1억씩 벌 수 있어요. 수지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어요. 민지가 묘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딸이 이렇게 어려운데 손녀를 안 도와준다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민지야, 힘들면 엄마한테 도움 받아라. 엄마한테는 내가 건물 남겨뒀다고. 그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너에게 하셨을 리가 없어. 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나한테만 따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걸 나한테 그때는 말 안 하고 지금 하는 건데? 그냥, 있었는데. 맞아, 있었는데 이제 생각난 거예요. 민지의 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말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효녀였던 엄마가. 수진이 맞받아쳤습니다. 뭐? 넌 이혼하고 우진이 데리고 들어와서 1년째 내 돈으로 살고 있잖아. 우진이 학원비도 내가 대고 생활비도 내가 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5억까지 내놓으라고. 그건 나는 엄마 딸이잖아요. 딸이면 다야? 그럼 엄마는 뭐야? 평생 일해서 번 돈을 왜 다 줘야 하니?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 산소 앞에서 돈 달라고 싸우는 게 가족이야? 지금까지 가져간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은 것마저 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야?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빼앗아? 우리가 가족인데 빼앗는 게 어딨어? 가족끼리는 다 나누는 게 맞는 거지. 가족이면 다예요.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하고 번 돈인데 장인어른 재산은 내가 모셨어. 20년간. 태수가 묘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묘비를 가리키는 모습이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내 허락도 없이 내 맘대로 해? 말이 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라고. 제사? 수진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20년 만에 처음 왔잖아요. 제사상도 내가 혼자 차렸고 산소도 내가 혼자 관리했어요. 당신이 뭘 했는데 제사를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집에서 절은 했잖아. 절 2번 하고 밥 먹는 게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 20가지 준비하는 건 안 보여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절만 2번 하고 음식만 먹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그게 제사 모시는 거예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태수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 집 가장이야. 가장은 무슨 가장? 돈도 안 벌면서. 닥쳐. 태수의 손이 수진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그리고 확 밀었습니다. 으악. 수진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뒤는 산비탈이었습니다. 경사진 길이었습니다. 각도가 꽤 가파른 비탈이었습니다. 수진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비탈을 따라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비명을 질렀지만 수진에게 달려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당황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굴러 떨어지면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풀, 나뭇가지 뭐든 좋으니 잡아야 했습니다. 손이 돌부리에 닿았습니다. 수진은 온 힘을 다해 돌부리를 붙잡았습니다. 굴러가던 몸이 멈췄습니다. 뚝. 손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극심한 통증이 손목에서 팔로, 어깨로 퍼져나갔습니다. 으악. 수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게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산비탈 중간쯤에서 겨우 멈췄습니다. 나무 뿌리에 몸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무 뿌리가 없었다면 더 아래로 굴러 떨어졌을 것입니다. 할머니. 우진이가 비탈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할머니가 굴러 떨어지는 걸 본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지가 위에서 소리쳤지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비탈이 위험하다는 핑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민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해. 네? 네 엄마가 굴러서 다친 거야. 내가 밀어서 다친 게 아니라고. 알았지? 네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너희 엄마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뭐요? 집에 가서 상가 문서랑 통장부터 확인해야 돼. 알았어?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재 서랍에 있을 거야. 엄마 책상 서랍. 그리고 인감 도장도 찾아야 해. 네, 알겠어요. 네 엄마 다친 김에 지금이 기회야. 다쳤으니까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할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처리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 동의 없이 되나요? 인감 도장만 있으면 돼. 대리인 신청하면 돼. 두 사람은 수진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손목의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저 인간들이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구나.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3가지 감정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 10달을 품고 낳아 목숨보다 사랑했던 딸.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왔습니다. 9살 아이가 할머니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진아. 수진은 손목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진이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보았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산소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녹음 기능을 켰던 모양인데 그 녹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민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9살 아이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할머니, 제가 119 전화할게요. 그래, 고마워 우진아. 착한 우리 우진이. 우진이는 스마트워치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할머니가 산에서 굴러 떨어지셨어요. 손목을 다치신 것 같아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공원묘지예요. 주차장에서 5분 정도 올라온 곳이에요.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9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움직이지 않게 할게요. 빨리 와주세요.
위에서 태수와 민지가 허둥지둥 내려왔습니다. 우진아, 뭐해? 119 불렀어요. 할머니 다치셨잖아요. 아, 그래. 잘했다. 태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119를 부르는 것까지는 계획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빠 어떻게 해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병원 가야지. 나중에 얘기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가 듣고 있었으니까요. 15분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산을 올라왔습니다. 주차장에서 5분 거리라 금방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손목이요. 손목이랑 팔 어깨도요. 수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옮기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수진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어깨부터 손목까지 임시로 고정한 후 천천히 산을 내려가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타시죠? 네. 태수가 구급차에 탔습니다. 민지와 우진이는 차로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상황을 알아야 병원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서요. 태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산소 가는 길에 넘어졌어요. 비탈길에서 미끄러져서요. 비탈길에서요? 그런데 손목 골절이면 보통은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다치는데 골절 정도가 심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걸을 때 좀 덜렁대거든요. 자주 넘어져요. 태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구급차 안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손목의 통증도 심했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급대원은 그것을 통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구급차는 광주 시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통증과 배신감 속에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광주 시내 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수진을 들것째 옮겼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천장의 타일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환자 이수진 62세 여성, 손목 골절 의심됩니다. 팔꿈치도요. 활력 징후는 혈압 150에 95, 맥박 98 의식은 명료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통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환자분, 눈 뜨실 수 있으세요? 젊은 남자 의사가 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수진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손목이 많이 아프시죠? 지금 진통제 투여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엑스레이실로 옮겨졌습니다. 손목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촬영이 끝나고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민지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도 같이 들으시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골 원위부에 골절이 있습니다. 여기요 이 부분.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뼈가 선명하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전치 6주 정도 예상됩니다. 다행히 뼈가 어긋나지는 않아서 수술은 필요 없고 깁스 치료로 가능합니다. 6주요? 네. 깁스는 최소 6주는 해야 하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손을 못 쓰는 거네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묘한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왼손만 쓰셔야 해요. 오른손은 완전히 고정될 겁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의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산소 가는 길에 비탈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추석이라 장인 성묘를 갔다가 그만. 산소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얼굴에도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절 양상을 보면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낙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손목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히 큰데요. 단순히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을 때 나는 골절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비탈길을 굴러 떨어지면서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골절입니다. 몇 미터 정도 떨어지셨어요? 글쎄요. 한 3, 4미터? 꽤 높은데요. 다른 곳은 안 다치셨어요? 의사는 수진의 몸을 살폈습니다. 여기 팔에도 멍이 들었네요. 그리고 다리에도. 아, 네, 조금 아파요. 수진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CT 촬영 한번 해야겠네요. 내부 출혈이나 다른 골절이 있을 수 있어서요. CT까지 해야 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비탈에서 굴러떨어지셨으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CT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다행히 내부 출혈이나 다른 골절은 없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도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손목 골절만 치료하면 됩니다. 의사는 깁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왼팔 전체를 하얀 깁스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끝만 조금 나오게 하고 팔꿈치까지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6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엑스레이 다시 찍어보고 깁스 풀지 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처음 며칠은 많이 아플 겁니다. 약 꼭 드세요. 입원은 안 해도 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골절만 있으시니 외래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하루 이틀 입원하셔도 돼요. 입원하고 싶어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병실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수진은 병원 처치를 모두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태수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다인실보다 비용이 더 들지만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여전히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일단 좀 쉬어. 나는 민지한테 전화하고 올게. 태수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침에 산소 앞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남편과 딸,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한 남편, 굴러떨어지는 자신을 쳐다만 보던 그 남편과 딸, 그리고 자신이 밀려 떨어진 후 나눈 대화. 통장이랑 도장 찾아라. 지금이 기회야.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30분 후 민지와 우진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표정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응.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는 병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무언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많이 다치셨어요? 손목 골절이래. 6주 깁스해야 한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너무 흥분하셔서. 됐어. 수진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엄마, 나가줘. 쉬고 싶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얘기해요. 천천히? 다시?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뻔하잖아. 내 퇴직금이랑 아버지 건물. 그거 빼앗아 가려고 이런 짓 한 거잖아. 빼앗아요? 엄마, 우리 가족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 산소 앞에서 날 밀치고. 아빠가 밀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 넘어진 거잖아요. 봐, 눈 가리고 아웅하니? 내가 밀쳐진 사람인데 그걸 모를까? 그리고 들었어. 뭘 들었는데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쓰러진 후에 너희가 한 말. 통장 찾으라고, 도장 찾으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다 들었어.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나가라고 했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저분들 좀 내보내주실 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잠시 밖에 나가 계시죠. 간호사의 말에 민지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습니다. 우진이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오른손은 깁스로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할 거야.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있는 통장, 도장, 서류들 모두 태수와 민지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지?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할머니, 우진아? 엄마는 화장실 갔어요.
우진이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진이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저기 실수로 녹음이 됐어요. 녹음? 네. 증조 할아버지 산소에서 사진 찍으려다가 녹음 기능이 켜졌나 본데 그게 계속 녹음되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 밀친 거, 그리고 할머니 다치신 후에 엄마랑 할아버지가 한 얘기 다 녹음되어 있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깁스 때문에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으로 조작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녹음 파일 목록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 오늘 날짜, 재생시간 37분. 수진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산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수진아, 장인어른 말이야.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그 건물 지금 시세가 얼마야?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돈 이야기, 학원 이야기, 담보대출 이야기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거절하자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태수와 민지. 장인어른 재산은 내가 모셨어. 20년간, 오늘 20년 만에 처음 왔잖아요. 언쟁하는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닥쳐,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으악, 수진의 비명, 엄마, 민지의 비명,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해. 네 엄마가 굴러서 다친 거야. 내가 밀어서 다친 게 아니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집에 가서 상가 문서랑 통장부터 확인해야 돼.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재 서랍에 있을 거야. 네 엄마 다친 김에 도장도 찾아야 해. 지금이 기회야.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폭행의 증거 그리고 재산을 노린 계획의 증거. 우진아, 할머니, 이거 중요한 거 맞죠? 응, 정말 중요해. 엄마가 지우래요. 할아버지도 지우래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9살 아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밀친 건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다친 걸 기회라고 하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우진아, 수지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깁스 때문에 오른팔을 쓸 수 없어서 왼팔로만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진아. 할머니가 우리 우진이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가 잘 처리할게.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우진아, 이거 할머니한테 보낼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우진이는 스마트워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잘 받았어, 우진아. 이제 시계에서 지워요. 아니, 지우지 마. 그냥 놔둬. 혹시 모르니까. 네. 우진이는 스마트워치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우진아,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엄마나 할아버지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할머니.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약속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우진아, 뭐해? 여기서? 엄마가 한참 찾았잖아. 할머니 괜찮으신지 보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나가자. 할머니 쉬셔야 해. 민지는 우진이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수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송받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37분짜리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파일을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네이버 클라우드 두 곳에 모두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이 검색되었습니다. 수지는 상위에 나온 몇 곳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리뷰들을 읽었습니다. 승소율, 상담 후기, 변호사 경력,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가정폭력,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 상담 가능, 승소율 87%. 수지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웅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폭행도 있었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음성 녹음이 있어요. 폭행 장면이랑 재산 노린 대화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손목이 부러져서. 그럼 제가 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중화병원이요. 7층 701호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방문하면 될까요? 수지는 벽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후 12시 40분. 약 2시간 후면 변호사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능해요.
그럼 3시에 뵙겠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고 이후 비용은 사건 진행 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원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식사하세요. 약 드실 때 꼭 밥 드시고 드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이 깁스로 고정되어 있어서 왼손만 써야 했습니다.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밥 먹고 있어? 네. 혼자 먹을 수 있어? 도와줄까? 됐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근데 당신도 너무 고집부렸잖아. 가족인데 좀 나눴으면 되지.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어?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면 폭력을 써도 돼요? 폭력? 내가 널 밀치긴 했지만 일부러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 순간 손이 나간 거지. 화가 나면 사람을 밀어도 돼요?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는 말로 다해요? 태수는 짜증이 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럼 어쩌라고. 내가 무릎 꿇고 빌어? 경찰한테 가? 정신 차려. 우리 부부잖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일로 싸우면 안 되지. 40년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데요? 제 돈으로 살면서 이제는 제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빼앗는 게 아니라 같이 쓰자는 거지. 민지 학원도 우리 가족 사업이잖아. 민지 학원은 민지 사업이에요. 제 사업이 아니고요. 에휴, 답답하네. 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을 등지는 거야? 가족을 등진 건 당신들이에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산에서 밀치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건 나가주세요. 더 이상 얼굴 보기 싫어요. 야!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이라 큰 소리 내면 안 되니까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두고 봐. 태수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지는 않았지만 화가 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변호사 오면 다 얘기하자. 오후 2시 50분. 수지는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고 환자복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웅의 강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강민정 변호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저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20년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월급으로 살아온 것. 수진이 한 달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하며 퇴직금 1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현재 시세로 6억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추석날 산소에서 있었던 일. 20년 만에 처음으로 장인 산소에 간다던 남편. 산소 앞에서 돈을 요구한 남편과 딸. 5억을 달라던 딸의 학원 사업. 거절하자 폭행한 남편, 비탈에서 굴러떨어진 자신, 쓰러진 후 남편과 딸이 나눈 대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민정 변호사는 꼼꼼히 노트북에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분이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했나요? 손찌검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언어폭력과 협박은 20년 동안 계속됐어요. 제가 뭘 하든 간섭하고 제 의견은 무시하고 큰소리치고. 증인이 있나요? 딸이 봤어요. 하지만 딸은 이미 남편과 함께 제 재산을 원해서. 그리고 손자도 받긴 하지만 손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9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강민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말씀하신 녹음 파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민정 변호사는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37분간의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폭행 장면이 나올 때는 미간을 찌푸렸고 쓰러진 후에 대화를 들을 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노트북에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37분이 지나고 강민정 변호사가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이건 강민정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폭행죄는 확실하고요. 재산 강취 미수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녹음 내용을 보면 계획적으로 재산을 노렸다는 게 명백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통장 찾아라. 도장 찾아라. 엄마 없어도 인감 도장만 찾으면 돼. 이런 대화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수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님, 강민정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사건을 진행하시면 가족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겁니다. 남편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따님도 방조죄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실상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던 순간, 아기였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진이를 낳았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산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네 엄마 다친 김에 지금 받아내야 해. 건물은 우리 거예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 자신이 쓰러진 것을 기회로 본 그 태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파탄났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진행할까요? 네. 이제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강민정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남편 정태수 씨를 폭행죄와 재산 강취 미수로 고소하고요. 재산 강취 미수요? 네. 폭력을 사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니 강취 미수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강민정 변호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학대죄도 추가할 수 있어요. 학대요?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남편이 20년간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 정서적 학대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돼서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 경제적 착취, 이런 것들이 모두 학대에 해당합니다.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 정민지 씨는 방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폭행 현장에 있었고 사후에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에 적극 가담했으니까요. 민지도요? 네. 녹음을 들어보니 따님분도 공모자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수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딸까지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일단 남편만 고소하고 딸은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정 변호사는 계속 타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겠어요? 이혼도요? 네. 폭행과 재산 강취 미수가 있었으니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재산 분할이요? 네. 보통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반반 나누는데요. 이 경우는 다릅니다. 강민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20년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이런 경우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게다가 퇴직금은 원래 개인 재산으로 분류되고 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도 고유 재산입니다.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민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 급한 게 있어요. 뭔가요? 지금 이수진님은 손목 깁스 때문에 제한적인 게 많으시잖아요. 그 사이에 남편분이나 따님분이 뭔가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녹음 내용에서도 그런 계획이 명백히 드러났고요. 수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집에 있는 모든 중요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통장, 도장,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이요. 근데 제가 지금 병원에 있고 어쩌면 이미 집에서 남편과 딸이 믿을 만한 사람 있으세요? 친구나 친척 중에?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동창인 박선영, 45년 지기였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주었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함께 기뻐했던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있긴 해요. 4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요. 그 친구분께 부탁해서 집에 가서 중요 서류들을 챙겨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하셔야 해요. 은행이요? 네. 통장에 거래 정지를 요청하세요. 본인 확인해서 거래 정지 풀기 전에는 돈을 못 빼가도록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등기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해요.
그런 게 다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하시는 게 좋겠어요. 강민정 변호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대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정웅, 010으로 시작하는 그녀의 휴대폰 번호. 그럼 제가 오늘 안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임장이에요. 서명해 주세요. 강민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지는 엉성하지만 왼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으로는 글이 우스울 정도로 이상했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명해 주세요. 녹음 파일 사용 동의서예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수지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남편을 소환할 겁니다. 그리고 이수진 님도 진술하러 가셔야 하고요. 제가 퇴원하면 가야 하나요? 퇴원 전에도 경찰이 병원으로 올 수 있어요. 피해자 진술이라 우선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빠르면 내일 모레쯤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민정 변호사는 노트북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고소장 제출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하세요. 통장 거래 정지 신청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이나 딸이 협박하거나 회유하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내셨어요, 이수진님. 많은 분들이 평생 참고 사는데 정말 용감하세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것도 큰 용기입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강민정 변호사가 나가고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수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세 곳에 계좌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저 계좌 거래 정지 신청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본인 확인을 마치고 세 은행 모두 거래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래하려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와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수지는 친구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나 수진이야. 어머, 수진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추석은 잘 보냈고. 선영아, 나 지금 병원이야. 뭐? 병원?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수지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추석날 산소에 갔다가 비탈에서 굴러떨어져서 손목이 부러졌다고. 지금 중화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남편이 밀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길고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많이 아파? 응, 좀 아파. 근데 선영아, 급하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해줄게. 우리 집에 좀 가줄 수 있어? 내 방 서재 서랍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거든. 그거 좀 챙겨줄 수 있을까? 서류? 무슨 서류? 통장이랑 도장, 건물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그런 거. 서랍 안에 파란색 서류 봉투에 다 들어있어. 제일 위 서랍이야. 알겠어. 근데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집에 그냥 두기 불안해서.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집 비밀번호 뭐야? 아직 그대로야? 도어락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내줄게. 고마워, 선영아.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후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서류 찾았어. 파란색 봉투 맞지? 통장 3개, 도장, 인감증명서, 건물 등기권리증 다 있어. 응, 맞아. 정말 고마워. 근데 수진아,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 남편이 집에 있던데 나보고 왜 왔냐고 되게 따지듯이 물어보더라.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수진이가 입원했다길래 문병 가려고 짐 좀 챙겨주러 왔다고 했어. 옷이랑 세면도구 챙기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 그래, 고마워. 너희 남편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 그리고 뭔가 서재를 한번 뒤진 것 같던데. 서재를? 수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응, 내가 서재 지나갔는데 서랍들이 다 열려있고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더라. 뭔가 찾는 것 같던데.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솔직히 말해봐. 우리 45년이나 본 친구인데 나까지 그렇게 거리 두니? 섭섭하다 얘.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선영은 45년 직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선영아, 병원 올 수 있어?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길어. 그래, 지금 갈게. 30분 후에 도착할 거야. 30분 후 선영이 병실로 왔습니다. 손에 파란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영은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그런데 수진아. 선영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 수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퇴직금 11억 2천,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 6억, 산소에서 있었던 일, 남편의 폭행, 딸의 배신, 손자가 녹음한 증거. 선영은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고 중간중간 세상에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그 사람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겉으로는 그렇게 점잖아 보이더니 사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는 거였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고소할 거야. 변호사도 선임했어. 내일 고소장 넣는데. 잘했어. 당연히 고소해야지. 그런 인간이 어딨어? 선영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게. 모든 말만 해. 증인도 서고 뭐든지 할게. 고마워, 선영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무슨 소리. 45년 친구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수진아. 선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해. 이제까지 그걸 다 어떻게 참고 살았니?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 선영은 1시간 정도 병실에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파란색 봉투를 침대 옆 사물함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저녁 6시 20분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을 먹으려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저녁 먹었어? 네. 태수는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 집에 갔다 왔어. 근데 서재 서랍에 있던 서류들이 없더라. 어디 갔어?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재 서랍에 무슨 서류가 있었는데요? 무슨 서류는 무슨 서류야? 모르는 척을 하겠다. 내가 치웠잖아. 어디 뒀어? 제가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치워요? 그럼 누가 가져갔어? 아까 내 친구 왔던데. 그 여자가 가져갔어? 친구는 제 옷이랑 세면도구만 가져다 줬어요. 거짓말하지 마. 서류 어디 있어? 통장이랑 도장.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른다니까요. 이 여자가 정말. 태수가 수진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수진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삐익! 시끄러운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 내보내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나가주세요. 나는 남편인데 왜 나가요? 저 사람이 내 아내라고. 환자분이 원하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보안 직원 부르겠습니다.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수진을 노려보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괜찮으세요? 무서우시면 면회 제한 걸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 면회 제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호자 면회 제한 신청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남편분이 병실에 못 들어오세요. 간호사들이 나가고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찾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뭔가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옮겨두길 잘했지. 서재에 그냥 뒀으면 늦을 뻔했구나. 수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밤 9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법정 싸움, 이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아. 더 이상 참지 않아.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누군가는 저 불빛 아래에서 행복하게 저녁을 보내고 있겠죠. 가족과 함께 웃으며 명절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진의 명절은 악몽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수진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물려준 건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아버지도 생각하실까요? 아버지는 분명 이해하실 거야.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말라고.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살,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살, 자신을 위해 싸우는 살. 그렇게 수지는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수지는 간호사가 가져온 아침 식사를 먹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정 변호사였습니다. 이수진님 안녕하세요. 강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고소장 작성 완료했습니다. 지금 접수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수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경찰에서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쯤 병원으로 갈 겁니다. 진술 받으러요.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수진님, 잘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오전 9시 30분 민정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접수번호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수진님은 마음 편히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신분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님 계시죠? 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왔습니다. 진술 좀 받아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2명의 형사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한 명은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먼저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진은 사물함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수진님 62세 맞으시죠? 네. 남편 정태수 씨를 폭행죄와 재산 강취 미수로 고소하셨는데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이 많은 형사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추석날 산소에 간 일, 남편과 딸이 돈을 요구한 일, 거절하자 폭행당한 일,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음성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두 형사는 37분간의 녹음을 모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젊은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명백한 폭행이네요. 그리고 재산 노린 대화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고 이 녹음은 누가 했나요? 제 손자가 우연히 녹음했습니다. 9살 아이인데 스마트워치로 사진 찍으려다가 녹음 기능이 켜진 거예요. 손잡은 진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술을 받은 후 형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이제 피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남편 정태수 씨요. 언제쯤 소환하시나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소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나가고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태수가 소환되겠구나.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경찰한테 전화 왔어요. 내일 경찰서 오래요. 엄마가 아빠 고소했어요. 정말이에요? 수진은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태수였습니다. 수진은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수진, 당장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너 진짜 후회할 줄 알아. 협박이었습니다. 수진은 문자 내용을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강민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곧 강민정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협박 문자 잘 받았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스크린샷 잘 남겨두시고 더 이상 연락 받지 마세요. 그리고 태수와 민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수진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민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님, 남편분이 오늘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아니고 실수로 밀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재산 노린 것도 부부간 대화일 뿐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괜찮습니다. 녹음 파일이 명백한 증거니까요.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언제쯤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따님분 진술도 받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님, 퇴원은 언제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모레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퇴원하시면 어디 가실 건가요? 집으로? 집에는 가기 싫어요. 그럼 당분간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친구 집이나 호텔이나. 네,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나 모레 퇴원하는데 당분간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괜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얼마든지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이런 걸로 뭘. 당연한 거지. 사흘 후 수진은 퇴원했습니다. 선영이 차를 가지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수진아, 짐 다 챙겼어? 응, 고마워. 선영의 차를 타고 선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5년 전에 이혼했고 아들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이 방 써. 우리 아들이 쓰던 방인데 지금은 빈 방이야. 고마워, 선영아. 수진은 선영의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친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재판 끝까지 가볼 거야. 그리고 이혼하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 일단 하나씩 해결하는 거지 뭐. 수진아, 넌 강한 사람이야. 잘 이겨낼 거야.
고마워, 선영아. 네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두 친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수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친구도 있고 무엇보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 피고인 정태수는 피해자 이수진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수진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의 깁스는 이미 풀린 상태였습니다. 6주가 지나 깁스를 제거했고 이제는 재활 치료 중이었습니다. 옆에는 강민정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선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을 강취하려 한 정황도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장인의 산소 앞이라는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간 다툼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태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옆에서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정태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태수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과중한 처벌입니다. 피고인은 40년을 함께 산 부부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변호인, 이미 판결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진님. 강민정 변호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수진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1월 중순의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선영이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너만의 인생을 살 수 있어. 응, 고마워. 그날 저녁 수진은 선영의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혼 소송도 마무리해야지. 그것도 다음 주에 판결 나온대. 그 다음은?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나씩 해보는 거지. 일주일 후 이혼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합니다. 피고 정태수의 폭행과 재산 강취 시도가 인정되므로 이혼 사유가 명백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피고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최소화합니다. 원고 이수진의 퇴직금과 상속받은 부동산은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법원 서류 한 장으로 끝났네. 법원을 나오며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후회돼? 선영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후회해.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날부터 수진은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서초구의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선영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수진아, 여기 좋다. 햇볕도 잘 들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근데 수진아, 앞으로 뭐하고 살 거야? 계획 있어?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생각해둔 게 하나 있어. 뭔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센터를 열까 해. 교육센터? 응. 내가 30년 동안 마케팅 일을 했잖아.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 나처럼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려는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자금은? 퇴직금 중 일부를 쓸 거야. 그리고 아버지 건물 월세 수입도 있고. 대단하다,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2월 말 수진은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희망 재취업 교육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강의실을 꾸몄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화이트보드를 설치했습니다. 3월 초 개소식 날 20명의 여성들이 왔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이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된 사람입니다. 수진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커리어도 쌓고 직업적으로 인정도 받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착취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마케팅 기초, 컴퓨터 활용 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30년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여성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교육과정은 3개월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6월 초 첫 번째 수료생들이 나왔습니다. 20명 중 15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일자리를 찾았어요. 한 여성이 수진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선생님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교육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수가 진행되었고 대기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이 교육센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추석날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맞섰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교육센터를 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수료생은 100명을 넘었고 재취업률은 75%였습니다. 지역구청에서 올해의 사회공헌 여성으로 수진을 선정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시상식장에서 수진은 상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선 모든 여성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우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진아. 수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우진이었습니다. 민지와 연락을 끊은 후 우진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우진이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우진아.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엄마가 데려왔어요. 저기 있어요. 우진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넘게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딸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보다 많이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우진이만큼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만날 수 있어. 우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지만 너는, 네, 알아요.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네,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아, 할머니랑 시간 보내렴. 엄마는 저기서 기다릴게. 민지는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우진이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우진이가 봤구나. 네, 학교 선생님도 보셨대요. 할머니가 여성들 도와주신다고.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고마워, 우진아. 우진이 덕분이야. 그때 녹음해준 거. 저는 그냥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밀친 게 너무 나빴어요. 우진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이제 몇 학년이야? 3학년이에요. 와, 벌써 3학년이나 됐구나.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이의 학교 생활, 친구들, 꿈 이야기.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그럼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전화해. 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진아.
우진이는 민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젠가는 민지도 용서할 수 있을까?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아버지 저 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건물도 잘 지키고 있고요. 제 퇴직금도 잘 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교육센터도 잘 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수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이제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지는 일어서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교육센터 개소식 사진, 수료생들과 찍은 사진, 시상식 사진, 그리고 오늘 우진이와 찍은 사진.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큰 집도 없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산다.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교육센터에 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수강생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내일을 위해 푹 자야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위해, 자신을 위한 하루를 위해.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이수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마세요.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